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박영규 저자님의 그저 지나가게 하라 라는 책을 읽고 왔습니다. 책 앞표지 굉장히 은은한 색감으로 되어 있어요. 앞표지의 색감이 올리브색인가요? 약간 연두빛이 아주 살짝 도는 그런 민트인데 톤 다운된 민트, 그런 책 표지에 아래쪽에는 눈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숲의 모습이 사진과 그림의 그 중간쯤 어느 정도 중간쯤의 느낌으로 약간 오묘한 그런 색감과 색채로 되어 있는 표지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뭔가 이렇게 책 표지를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책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 책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책의 부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렵다, 왜 이래? 내 팔자 왜 이래?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해보고, 누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쉽게 살고 마음 편히 사는 분도 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 속에 있는 81가지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냥 그 이야기를 지루하게 담은 게 아니고 작가님이 본인의 삶과 그리고 경험,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잘 버무려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신 책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이 혼란해지고 중심은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소한 인간관계로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노자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가득 채운 상태로는 멀리 나아갈 수가 없대요. 비우지 않고는 더 채울 수가 없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새삼 와닿습니다. 그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끊임없이 흐르는 일,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펼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걸 보고 약간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하고 복잡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조용히 손에 들고 책의 겉면부터 속지까지 하나하나 느끼면서 좀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힐링이 될 것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규 저자님은 노자와 장자, 주역, 그리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인문학자라고 하세요. 정치학 박사님이신데 인문학자이시기도 한 거죠. 지금은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라는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유튜브 광장인이라는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들어가는 말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후에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인생을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한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경우를 놓고 볼 때 인생은 장거리 허들, 장애물 넘기 시합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비유 같다. 마라톤도 42km가 넘는 장거리를 달리는 시합이라 고되긴 하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기에 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체력이 고갈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진 않는다. 60이 넘은 나이에 지나온 인생을 반추해 볼 때 나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뭘 몰라서 넘어졌고 젊을 때는 젊은 혈기 때문에 넘어졌다. 머릿속에 든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혈기가 많이 누그러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실족했다가 일어서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좌판을 놓고 생선을 파셨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선을 팔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일부러 옆길로 빙 둘러서 가곤 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생선을 다듬거나 손님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져 그 곁을 바로 지나가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지금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무척 부끄러워진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더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어려서 뭘 몰랐다는 말로는 나 자신이 쉽게 용서되지 않는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또래 친구도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길을 둘러가지 않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일을 거들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을 마친 어머니가 좌판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길을 같이 걷고 싶다.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린다.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물이었다.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 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자장자장 우리 아기 라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싶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한 아내가 지난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대학 시절의 사진과 결혼 초기의 일기장을 내게 보여줬다. 꿈 많던 처녀 시절 풋풋했던 아내의 모습을 보노라니 새삼 잘 해주지 못했던 예전의 내 허물이 도드라져 보였다. 일기장을 보는 순간에는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가 윗줄에 적힌 신혼 시절 일기장 한가운데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얼마나 결혼 생활이 고단했으면 일기를 쓰면서 저리 눈물을 뚝뚝 흘렸을까.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길래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눈물 자국이 저리 선명하게 남아있을까. 82년생 김지영에게뿐 아니라 1960년대에 태어난 내 아내에게도 결혼 생활은 너무도 고달픈 일이었다. 지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일기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다. 그래도 아내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옆에서 같이 눈물이라도 흘려주고 싶다. 지금도 장애물은 여전하다. 하지만 지난날에 비하면 그 높이도 그리 높지 않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후에도 쉽게 툭툭 털고 일어난다. 마음의 품이 조금은 넓어진 탓일 테다. 밥 먹은 후 설거지도 너무도 귀찮고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여줬는데 내가 이 정도 수고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장애물을 피한다.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여전히 다투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다. 예전에는 짧으면 사나흘, 길게는 일주일도 넘게 가던 차가운 마음이 지금은 반나절을 넘기지 않는다. 장폴 사르트르 흉내를 내보자면 인생이란 H와 H, 허들과 허들 사이의 R, 로드, 길이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부득불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순 없다. 예수에게는 예수의 장애물이 있었고 석가모니에게는 석가모니의 장애물이 있었다. 내가 흠모하여 말년의 인생 멘토로 삼고 있는 법정 스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철두철미하게 무소유를 실천하다가 가셨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살면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났다. 법정 스님이 만났던 대표적인 장애물은 이혜인 수녀님과 주고받은 편지였다. 잘 알려진 대로 두 사람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수행자로서 구도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혜인 수녀님은 어느 비오는 날 법정 스님께 보내는 한 편지글에서 특유의 감성적인 필치로 법정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 법정 스님이 이혜인 수녀님께 비 오는 날이면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다. 시란 앉아서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면서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아보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혜인 수녀님은 며칠 전 스님의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나 오래 묵혀둔 법정 스님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 글들이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닮은 스님의 수필처럼 향기로운 빛과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며 옛 추억을 회상했다.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이 감당하기 힘든 일로 괴로워할 때 회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서 보내준 법정 스님의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연의 편지글을 받은 후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낸다. 이혜인 수녀님께 법정. 수녀님, 광안리 바닷가의 그 모래톱이 내 기억의 바다에 조촐히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로 속상해하던 수녀님의 그늘진 속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도취에 빠지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조형 안에서 볼 때 모든 일은 사람을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뜻을 귓등으로 듣고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수녀님, 예수님이 당한 순환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일은 조그만 모래 아래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성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요,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길에 수녀원에서 하루 쉬면서 아침 미사에 참례할 수 있었던 일을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네의 질서와 고요가 내 속뜰에까지 울려왔습니다.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에는 해질녘에 달맞이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갓 피어난 꽃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날마다 새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광안리 자매들의 청안을 빕니다.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편지글들이 사달을 일으켰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불같이 화를 내는 편지를 이혜인 수녀님에게 보냈다. 이혜인 수녀님이 자신에게서 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은 후였다. 편지의 골자는 내가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책으로 펴내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의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편지글에 이혜인 수녀님도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풍문만으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법정 스님에게 무척 섭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처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이혜인 수녀님에게 다시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 법정 스님은 수도 생활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에 비유해 왔는데 이 편지에서는 경주가 종점에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상처투성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인생의 장애물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의 간격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다. 그 간격을 최대한 넓힐수록 실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생의 고단함도 그만큼 줄어든다. H와 H 사이의 R이 길면 길수록 인생은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길어올린 8가지의 열쇠말 담, 단, 사, 리, 겸, 검, 서, 반으로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는 각양의 장애물 사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슬기롭고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삶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과 맥이 같다.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로운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절로 넓어질 것이며 인생도 훨씬 덜 고단해질 것이다. 내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견한 단순한 삶의 원칙은 지족불욕, 지지불태, 소사과욕, 견소포박이라는 4개의 사자성어로 간추려진다.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라. 인생 후반기 눈앞에 장애물이 어른거릴 때 이 금언을 속으로 항상 되뇌면서 스스로를 다잡는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소사과욕, 견소포박.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카토가 진짜로 존경받은 이유는 그가 고향 마을에서 선조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어느 외딴 마을에 들어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논리철학 논고를 집필했으며 바리흐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간 것이다. 나도 인생의 말년을 이들처럼 단순하고 간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은 책이 그저 지나가게 하라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삶에 대한 반성문이자 나에게 바치는 도덕경이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모금의 생수가 되길 바란다. 네, 박영규 저자님의 들어가는 말 함께 읽어봤습니다. 무소유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법정 스님,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그 법정 스님이 그런 스님마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또 반성하고 떳떳하게 사과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책 속의 한 단락 읽어드릴게요.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알 수 있다. 네, 이 부분 함께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책의 뒤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경으로 만나는 단순한 삶의 10가지 원칙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알 수 있다. 나는 바둑을 좋아한다. 고수는 아니지만 깔끔한 승부의 세계가 마음에 든다. 요즘에는 바둑돌을 손에 쥐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바둑을 두다가 날밤을 새우기도 했다. 첫 번째 수를 착점하기 전 텅 비어있는 바둑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충만감도 나를 바둑 애호가로 만든 요인 중 하나다. 바둑을 잘 두는 비결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판세가 불리할 때 뭔가 수를 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인위를 벌이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던 묘수가 생긴다. 바둑판 위에도 노자의 무의자연이 있는 셈이다. 2016년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친 이세돌이 바로 그랬다. 전체 전적에서는 1승 4패로 이세돌이 졌지만 난공불락이었던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판을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명승부로 기억되고 있다. 내리 3판을 진 이세돌이 사국에서 알파고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의의 한 수였다. 이때 이세돌이 둔 수는 세상에 없는 수였다. 이세돌은 불리하게 진행되던 바둑판을 무의지치로 역전하고 알파고를 혼란에 빠뜨렸다. 대국이 끝난 후에는 지는 법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내리 3판을 지면서 알파고의 약점을 파악했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프로 바둑기사라 해도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 후에 이기는 법을 배우려는 자세다. 바둑기사들이 대국을 끝낸 후에 반드시 복귀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바둑이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지고 난 후 분해서 씩씩거리기만 하면 발전할 수 없다. 겸허한 마음으로 왜 졌는지, 무슨 수를 잘못 뒀는지, 결정적인 악수가 뭐였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그 다음 판에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의 승패에 얽매이기보다 과거를 돌아보고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가 단순한 삶을 원칙으로 정한 것도 그런 복귀에서 비롯됐다. 과거를 돌아볼 때 그동안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랬다. 그동안 받아놓은 명함이 1000장 가까이 되었으니 인간관계가 1000가지로 얽혀 있었던 셈이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먼저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생각도 너무 복잡했다. 그러다 보니 번뇌도 많았다. 이러한 습관도 함께 버렸다.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로 몸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로 했다.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이기는 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시골에 계시는 큰 누님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아내는 교회 권사님을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냐며 뭐라 하지만 속뜻이 그렇다는 것일 뿐
면전에서 누님을 그렇게 부르진 않는다. 그만큼 누님은 속이 깊고 배려심이 많고 겸손하다. 동생이 셋이나 있지만 결코 맞이로서 권위를 내세워 이기려 들지 않고 늘 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산에서 고사리나 취나물 같은 귀한 산나물을 캐거나 쑥을 캐서 떡을 만들면 늘 동생들부터 챙긴다. 덕분에 우리 집 냉장고는 빌 날이 없다. 어머님을 집 근처 요양원에 모셔놓고 가장 자주 찾아뵙는 분도 큰누님이다. 어머님을 마땅히 장남인 내 집 근처에 모셔야 했는데 누님이 시골이 공기가 더 좋다며 그리로 모셨다.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도 누님은 아낌없이 덕을 베푼다. 먹을 것이 생기면 교회 성도와 이웃들에게 나눈다. 그렇게 베풀고 사는데도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난다. 어머님을 찾아뵙는 길에 가끔 누님 집에 들르면 거실이 비어있는 날이 없다. 이렇게 나는 비움으로 더 크게 채운다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을 큰누님에게서 배운다. 요즘은 정부 지원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에 선발돼 더 바쁘게 사시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대졸 출신의 전직 교사 같은 분들과 경쟁해서 선발됐다고 한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추어올리면 누님은 언제나 아는 게 없어서 아이들 수준하고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뽑아준 것 같다며 겸손한 말을 하신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룬 후 자랑하지 않고 이룬 후 뽐내지 않고 이룬 후 교만하지 않는다. 이루되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더 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린다. 도덕경 30장.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겸손함과 비움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다음 이야기를 소개한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 서고 집에 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고 각오하고서 은근히 기다렸는데 스님이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그는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이제는 가버리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산을 곁에 두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깨달아야 한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라는 것을. 나는 그동안 무쇠 같은 정으로 세상을 부수려고만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부서지고 부러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나도 부드러운 물결이 되고 싶다. 네, 잘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알 수 있다. 이룬 후에는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함과 비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덕경으로 만나는 단순한 삶의 10가지 원칙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밤, 따뜻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귀신천하, 가기천하.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지이영지, 불여기이.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다언삭궁, 불여수중.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패에 연연하지 마라. 집자실지 위자패지. 총애를 받아도 욕을 당해도 늘 놀란 듯이 하라. 총욕약경, 귀환약신. 한 번에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라. 천리지행, 시여조카. 화려한 불꽃놀이에 현혹되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라. 수유영관, 연처초연. 부족해도 서툴러도 언제나 나를 응원하라. 대성약결, 대교약졸. 작은 생각을 비운 자리에 큰 지혜를 채워라. 위학일익, 위도일손. 쌓아놓지만 말고 널리 베풀어라. 성인부적, 기이위인.